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지은이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옮긴이는 한윤진, 발행은 미래의 창입니다. 이 책은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헝가리 출신의 전설적인 투자자 코스톨라니의 인생과 투자서인데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독자들에게 가르침을 안겨준 베스트셀러로서 이번에 새롭게 발행된 22주년 기념 양장 특별판입니다. 확고한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투자자의 길을 걸었던 그는 93세였던 지난 1999년 사망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집필한 유작이자 그의 인생과 투자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제후의 역작입니다. 늘 자신을 순종 투자자로 지칭하며 투자라는 지적 몸을 즐겨한 저자는 80년 투자 인생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단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의 비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비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코스톨라니는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우량주에 투자하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한 몇 년간을 푹 자라. 책에서는 투자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들, 주식시장의 생리,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들이 쉬운 용어와 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였습니다. 돈에 관한 세계사적인 사건들, 돈과 부를 추구하여 그것을 획득한 사람들 혹은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투자 인생을 통한 수많은 경험들이 코스톨라니 특유의 유머스러운 필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돈과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지침서로도 훌륭하며 투자자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읽어야 될 책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돈, 자유세계 가치, 척도. 돈을 소유하고픈 욕망과 돈을 버는 것은 물론 차이가 있다. 돈을 소유하는 것으로 온갖 기쁨이 생기기도 한다. 돈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은행 통장의 잔고를 더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 또 아름답고 비싼 물건을 충분히 살 여력이 있는데도 절대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언제라도 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충분히 만족했던 것이다. 돈이 발산하는 방사능을 감지하는 그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한다. 그리고 돈이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그리고 재킷을 쓰다듬으며 그 아래 지갑의 감촉을 느낄 때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그의 수표책에 응축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친구도 있었다. 또 한 친구는 내게 불어나는 돈을 셀 때마다 리비도가 샘솟는다고 털어놓았다. 다행히 돈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쓰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인생을 즐기고 싶어한다. 그들은 메뉴판을 정독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먹어보고 싶어한다. 만약 이런 부류가 없다면 우리는 이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디플레이션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식인이자 내게는 헝가리의 하인리 하이네만이나 다름없는 시인 요세프 키스다.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어느 날 평소 생활보조금을 지급받던 은행으로 향하던 키스는 고구 식료품점의 쇼윈도에 진열된 싱싱한 파인애플을 보았다. 얼마인가요? 키스는 머뭇거리며 파인애플의 가격을 물었다. 100포린트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키스는 은행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다시 식료품점 앞에 선 키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인애플을 구입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날 오전 그 파인애플을 쇼윈도에서 눈여겨본 은행 지점장이자 감사원이기도 한 네오란치 역시 오후에 식료품점을 찾아와 파인애플을 사려 했다. 죄송하지만 파인애플은 이제 없습니다. 키스 씨가 사가셨어요. 아, 그런가요? 은행장은 아쉬워하며 되돌아갔다. 키스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자 감사원이 다가와 그에게 비아냥거렸다. 시인 양반, 어디 말 좀 해보게. 우리에게 100포린트를 동량에 가서는 그 돈으로 곧장 파인애플을 산다지. 하지만 은행장님, 키스가 대답했다. 그 100포린트가 없었다면 파인애플을 살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100포린트가 있는데도 파인애플을 살 수 없다면 전 언제 파인애플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이들에게 돈이란 힘과 지혜를 상징한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친구나 사기꾼 혹은 질투하는 사람과 아부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떻게든 빌부터 살려는 식객들이 꼬이기도 한다. 그들은 전부 돈에 매료되어 있다. 돈이 많은 다른 것들을 매료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이를테면 육체적 장애, 흉측한 외모 등 모든 불행을 기꺼이 보상해 준다. 또한 사회적 야망이 있지만 미천한 출신이 발목을 잡는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 돈은 그들의 보잘것없는 조상들을 대체할 수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벌어야 한다. 대다수가 일상의 지출을 위해 돈을 벌지만 누군가는 그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갈증만 늘어난다. 하지만 단순히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에서 본질적인 자극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다. 투자에 성공하면 나는 벌어들인 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궤를 달리한 나의 생각이 옳았다는 사실에 기뻤다. 룰렛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승리를 즐긴다. 하지만 지는 것도 못지않게 즐겁다. 왜냐하면 그는 게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릴 그 자체를 즐기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백만장자 되기. 내 경험에 비춰보면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다. 1. 부자와 결혼하는 것. 2. 유망한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 3. 투자. 유산 상속이나 로또 복권 당첨으로 빠르게 백만장자 반열에 올라설 수 있지만 먼저 언급한 세 방식과 달리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배제하기로 한다. 수많은 여성과 남성이 결혼을 통해 백만장자가 된다. 나는 그런 사례를 수도 없이 지켜보았다. 운이 따른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부자가 된 사람으로는 누구보다 빌 게이츠가 떠오른다. 사업 아이디어 하나와 정확한 직관력으로 그는 30대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또는 월마트의 샘 월튼이나 맥도날드의 창시자를 생각해보라.
헝가리의 천재 엔지니어였던 이르뇨 누빅은 20년 전에 발명한 마술 주사위로 동구권 최초의 백만장자가 되었다. 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발명가 정신에 사업적 두뇌가 결합되어야 한다. 예컨대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을 개발했던 약사는 이 비법을 몇 달러밖에 안 되는 푼돈을 받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 브랜드의 제조법을 팔아버렸던 것이다. 재치 있고 똑똑한 사업 아이디어로 부를 쌓는 법에 대해 더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나의 전문 분야가 항상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인 투자이기 때문이다.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유명인사들의 대열에 이름을 올리고 나아가 그들과 같은 투자자가 되어야 할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정적인 여건이나 성격 두 가지에 달려 있다. 첫 번째 전제와 관련하여 나는 다음의 잠언을 들려주고 싶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할 수 있다. 돈이 적은 사람은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 문장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투자를 시작하려면 항상 수중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돈이 꼭 많아야 할 필요는 없다.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기 전에 독일에는 증권거래소가 부자들의 놀이터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기서 아예 돈이 없다는 말은 집세를 낼 수 없거나 노연금조차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정말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 무엇보다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 우선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 나 역시 연이은 주식 투자 실패로 수중에 있는 돈마저 다 날리고 빚까지 생긴 상황에 처한 적이 덜어 있었다. 그럴 때면 다시 주식 중개인 일을 해서 중개 수수료나 주문 수수료를 벌어야 했다. 내가 생각하는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준을 갖춰놓은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식의 교육비와 연금 비용은 물론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투자라는 지적인 모험과 자신의 부를 증식하기 위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다만 주식광이 되는 것만큼은 지양해야 한다. 증권거래소에서 한번 돈을 잃기 시작하면 그 액수를 버텨낼 자산가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보유한 재산과 수입이 집을 마련하고 자녀 교육에 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가정의 아버지라면 절대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간 돈 쓸 일이 없다면 그 돈을 우량 주식에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투기는 금물이다. 투자자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돈을 쓰는데 시간적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3년 뒤에 투자로 돈을 벌어 그것으로 집도 사고 내 사업을 할 거라고 호언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뭐든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돈을 벌겠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또한 투자로 정기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증권거래소에서 돈을 벌 수 있고 때로 엄청난 수익을 얻어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손실이 엄청나다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보면 독일인들만 돈을 번다는 말에 지나칠 정도로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 프랑스인들은 돈을 얻는다고 말하고 영국인들은 돈을 수확한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인들은 돈을 만든다고 말하고 헝가리인은 돈을 구한다고 표현한다. 물질적인 전제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이제 투자자로서 갖춰야 하는 특성을 살펴야 하는데 이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해야 한다.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주식 시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시장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컨베이어 벨트 앞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장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마라토너. 장기 투자자는 게임꾼 같은 단기 투자자와 정반대다. 그들은 노후 대책이나 자식에게 남길 유산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사놓은 뒤 몇십 년간 보유한다. 그렇게 그들은 시세를 아예 보지도 않으며 애당초 관심이 없다. 극심한 불황이 찾아와도 장기 투자자는 보유한 주식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돈은 그대로 주식에 남겨둔다. 장기 투자자는 주로 우량 주식에 폭넓게 투자하며 모든 종목과 여러 나라에 골고루 투자한다. 또한 특별히 미래 유망 종목을 재빨리 알아내고 사두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자국이나 다른 나라의 주가 지수를 보고 매수할 주식을 선별한다. 그런 까닭에 인덱스 펀드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무려 수십억 달러가 인덱스 펀드에 모여들었다.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일명 블루칩이라고 하는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편안하다. 오늘날 대표적인 대형 장기 투자자는 바로 미국과 영국의 연기금이다.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관리하는 만큼 이들은 증권의 보유 기간을 길게 잡아야만 했다.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수혜자들에게 이것은 행운이나 다름없다. 관리자가 돈을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그 돈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면에서도 장기 투자자는 주식 게임꾼들과 정반대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게임꾼이 돈을 잃는다면 장기 투자자는 주식을 시작한 시점과는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항상 그랬다. 왜냐하면 주식은 하락한 뒤에 항상 새로운 최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 투자자는 적은 액수의 돈으로 짧은 시일 내에 백만장자 대열에 오를 수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은 장기 투자로 미국에서 둘째 가는 부자가 됐다. 그런데도 단기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사고 팔아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나는 약 500종목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한 종목도 팔지 않았다. 기회가 되면 추가로 사기만 할 뿐이다. 솔직히 말하면 난 여러분 모두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평균 이상의 결과물을 약속한다. 주식으로 성공한 투자자 가운데 단기 투자자의 비중은 극히 낮다. 경제의 온도계.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주식시장을 경제의 온도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주식시장은 현재 상황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경제 흐름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오래된 역사를 뒤질 필요도 없이 지난 5년만 살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독일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 고정되어 있을 때 독일의 주식시장은 무려 3배나 성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난 연방의원 선거 유세 때 오스카 라퐁텐이 소리 높여 비판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는 경제는 물론 주식시장에 대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완전고용 시에 경제가 성장했고 주식시장 역시 붐을 이뤘다. 하지만 경제는 최고 호황인데 주식시장은 침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경제와 주식시장이 항상 평행을 이루며 동반 성장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내가 수년 전에 떠올린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 보다 쉽게 설명해 보겠다. 한 남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한다. 보통 개들이 그렇듯이 그의 반려견은 주인의 앞으로 달려나갔다가 주인에게로 되돌아간다. 그런데 다시 앞으로 달려간 후 자신이 주인에게서 멀어졌음을 알아채고는 주인에게로 또 돌아온다. 산책 내내 그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둘은 같은 목표 지점에 함께 도착한다. 하지만 주인이 천천히 1km를 걷는 동안 주변을 달리며 돌아다닌 개는 4km를 산책했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시장이다. 1930년부터 1933년까지의 심각한 대공황을 겪은 미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와 같은 예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한 걸음 또는 두 걸음 멈추기도 하고 때때로 뒷걸음질 치기도 한다. 하지만 주권시장은 같은 시기에 100번도 넘게 위아래로 널뛰듯 변동한다. 요컨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와 주식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때로 정반대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주식시장의 논리. 애널리스트들은 날마다 그날의 시세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 주가 상승이나 하락의 원인을 추론하는 논리는 몹시 다양하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높은 이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기업의 장래를 어둡게 평가한 탓에 A사의 주식이 떨어지는 동안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인 B사의 주가는 상승한다. 다음 날 신문에 실린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전날 수익을 낸 동일한 주식의 시세 하락이 예견되기도 한다. 달러 환율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주가가 오르는 이유로 꼽은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같은 신문에서 그것을 다시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은 투자자들에게 전혀 불필요하고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어떻게든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고유한 논리가 있으며 여기에 일반 투자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자나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럽다. 주식시장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수천 가지 마법을 동원하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주식시장의 이런 변덕에 항상 냉철하게 대처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제안하고 싶다.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에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둘째,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크면 주가가 오른다. 셋째, 공급과 수요가 동일한 경우 주가는 큰 변동 없이 그 자리에 머무른다. 중단기적 시각으로 볼 때 우량 주식이면 무조건 오르고 부실 주식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상황에 따라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윤이 좋고 배당금도 지급하며 향후 전망까지 유망한 기업이라도 주식시장에서 그 주가가 오르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뿐이다. 이것이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유일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 내가 파리증권거래소를 처음 방문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이가 지긋한 한 노신사가 다가와서 내게 물었다. 이복의 젊은이, 여기에서 당신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누구요? 나는 네, 사실 저는 오늘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X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있죠.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회사 사장이 내 친구이니 좋은 걸 하나 가르쳐 주겠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뿐이라네. 주식이 바보보다 더 많은지 아니면 바보가 주식보다 더 많은지 말일세. 오늘날 나의 신조가 된 이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가의 흐름은 주식을 팔려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려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한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심리적 또는 물질적 압박감에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반대로 사려는 마음은 있지만 꼭 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하락한다.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다급하게 주식을 찾는데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을 팔려는 심리적, 물질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승한다. 나는 이 가르침을 잊어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은 공급과 수요에 달려 있다. 내 모든 주식 투자 이론은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기업의 이익이 좋든 나쁘든 전쟁 중이든 평화 상태든 혹은 좌파가 권력을 잡았든 우파가 권력을 잡았든 전혀 상관없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영향은 간접적이다. 돈을 가진 사람과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에 따라 투자를 해야만 비로소 그 사건들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주식 투자자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주가가 비논리적으로 움직일 때 그 이유를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 투자자의 도구. 사람들은 종종 내게 어디에서 그토록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느냐고 묻곤 한다. 사실 나는 굳이 정보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 그저 발견할 뿐이다. 솔직히 이런 내 답이 너무 간단해서 독자들이 빛이 웃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나는 모든 곳에서 정보를 얻는다. 소매치기들에게서, 이 사회에서, 장관들이나 유흥가의 여성들에게서까지 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는다. 다만 은행가와 브로커, 애널리스트, 경제학자들은 제외다. 이들은 자신의 코끝까지 밖에 볼 줄 모르거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때때로 나는 그들이 추천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어떤
어떤 도시든 도착하고 나서 내가 만나는 첫 번째 정보원은 바로 택시 운전사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그에게 얼마나 버는지,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국내의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제적 사건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등을 묻는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그날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건네며 정보를 모은다. 날마다 새롭게 생기는 소식과 정보는 여러 신문을 통해 얻는다. 내가 가장 즐겨 읽는 신문은 헤럴드 트리뷴지다. 그 밖에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도 시청한다. 투자자는 신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즉시 얻을 수 있는지 자신만의 루틴을 습득해야 한다. 특히 행간 사이에 숨겨진 정보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누구나 읽고 접근할 수 있는 헤드라인, 기업 보도, 수익률, 수익 측정, 통계를 살펴보기는 하지만 그 정보들은 그렇게 나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그런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다. 그래서 나는 증권거래소에서 누구나 아는 뉴스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때때로 행간에서 내일의 시세에 반영될 정보들을 찾을 수도 있다. 어떨 때는 긴 논설 끝에 달린 짧은 문장 하나가 그 전체 내용보다 많은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가장 눈길이 가지 않는 것은 시세 변동에 관한 보고다. 시세가 먼저 등장한 뒤에 뒤따르는 정보라니 달러가 약세라고 하면 애널리스트들은 그제야 달러 약세를 설명할 새로운 통계와 숫자, 사건, 뉴스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그렇게 찾아낸 근거를 시장의 달러 약세의 원인으로 내세운다. 만약 달러가 강세라고 한다면 이 약삭 빠른 사람들은 그에 걸맞은 이유를 찾아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보고는 시세 변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달러화가 약세라면 사실 그날 매수자들의 수요가 공급량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수량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동기는 밝혀낼 수 없다. 뉴스는 투자자의 도구다. 투자자는 뉴스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떤 뉴스가 주식시장에 중요한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뉴스 중에도 그것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해야 하고 특히 그 뉴스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알아야 한다. 투자 조언, 추천, 그리고 소문들. 어느 레스토랑에 가든 나는 웨이터가 추천하는 메뉴를 주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메뉴는 대개 그 레스토랑에서 빨리 팔아버리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추천하는 종목이나 투자 조언의 90%도 마찬가지다. 참고할 만한 좋은 조언은 정말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나 신디케이트의 주식을 사람들에게 떠넘기려는 작전 또는 홍보에 불과하다. 이것을 장밋빛 분석으로 꾸민 뒤 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묘히 뉴스를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며 주가를 조작한다. 그러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식이라도 대중에게 파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식의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부와 내동파 투자자들이 모든 주식을 사고 난 뒤 어느 순간 장밋빛 분석이 뜨거운 허풍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들은 파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엉터리 연극이 구동독 지역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스스로를 증권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증권거래에 관한 시청자들의 질문에 방금 전에 자신이 산 주식을 사라고 종용한다. 이것은 신식노상 강도나 다를 바가 없다. 주식시장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조작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누구나 조종당할 수 있었다. 그럴싸한 소문 역시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 중 하나다. 증권거래소가 존재한 이래로 이 방법은 대중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데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다. 이 방법은 대중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데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다. 이 분야의 대가는 17세기 영국 은행 총재였던 헨리 퍼넷이 경이다. 그에게는 뛰어난 정보망이 있었다. 하수인들은 보고해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비둘기를 활용하여 소식을 보냈다. 그 후 그가 주식을 사기로 결정하면 런던 증권거래소에서는 하수인들이 한 편의 코미디를 연출했다. 그들은 나쁜 소식이라도 들은 것 마냥 잔뜩 이마를 찌푸리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은 채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그들은 주변의 주목을 끌면서 매도 주문을 넣었다. 그들의 주인이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제스처 하나하나를 민감하게 지켜봤다. 포코판에서는 이런 행위를 소위 뻥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는 금지되어야 할 술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본 투자자들은 그들을 따라 조심스레 주식을 내놓게 되고 결국 해당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퍼네시경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고 그는 그 무렵에 등장해서 헐값에 주식을 사들였다. 만약 좋은 친구나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투자 전문가의 추천 종목이라면 신뢰해도 좋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추천인의 조언이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세간에서 말하는 특별한 투자 조언의 경우 보통 그 반대로 하는 것이 좋다. 모험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손해도 모험의 일부다. 언젠가 내 증권투자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학생이 내게 질문했다. 만약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투자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아마도 반기지는 않을 것 같군요. 내게 아들이 있다면 첫째는 음악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둘째는 화가, 셋째는 작가 아니면 저널리스트를 시킬 겁니다. 하지만 넷째까지 있다면 그러면 나머지 셋을 먹여 살려야 하니 꼭 투자자를 시켜야겠군요. 솔직히 나는 누구에게도 투자자가 되라고 조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말리기란 어려운 일이다. 한번 투자병에 걸린 사람은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를 해본 독자라면 분명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것이다. 다만 투자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나의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중 몇 명은 주식 노름꾼에서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이다. 증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 통달하려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재차 말하지만 투자로 번 돈은 고통이 수반된 돈이다. 먼저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따라온다. 마치 공포의 전염병인 패스트처럼 투자자들이 꼭 경계해야 할 사항이 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잃어버린 돈을 되찾으려는 시도는 무모하다는 것이다. 만약 손실을 보았으면 그 즉시 인정하고 책상을 깨끗이 정리한 뒤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주식에서 본
바로 주식에서 본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외과 수술과 유사하다. 독사에게 팔을 물렸다면 온몸에 독이 퍼지기 전에 팔을 절단해야 한다.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매우 힘든 일이다. 100명의 투자자들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5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증권 투기꾼이 저지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는 수익의 한계를 정하고 손실을 더 부풀리는 것이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이익은 줄어들고 손실은 커진다. 올바르고 숙련된 투자자는 수익을 키우고 손실은 비교적 적은 상태에서 잘라낸다. 작은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라는 말은 증권거래에 맞지 않는다. 차라리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큰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는 경언이 맞을 것이다. 다음에 유대인 속담도 가슴에 새길 만하다. 기왕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가장 기름진 부위를 먹어라. 이미 증권 투자에 뛰어들었다면 적어도 이익을 맛봐야 한다는 뜻이다. 투자자는 포커 플레이어처럼 패가 나빠도 적게 잃고 패가 좋으면 많이 벌어야 한다. 또한 매일 결산을 내고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 10가지 공고사항. 1. 매입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어느 나라의 무슨 업종 주식을 매입할지 결정하라. 2.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돈을 충분히 확보하고 움직여라. 3.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이 당신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확신이 있다면 강경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5.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라. 6.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보이면 그 즉시 팔아라. 7. 때때로 보유한 종목의 가치를 점검하면서 지금이라도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8. 대단한 상상이 가능할 때만 매수한다. 9. 예측하기 힘든 리스크까지 전부 계산하라. 10.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10가지 금기사항. 1. 무작정 추천을 따르며 은밀하게 오가는 정보에 귀 기울이지 마라. 2.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또는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 그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3. 손실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지 마라. 4. 옛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5. 주식을 사놓고 언젠가는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6. 지속적으로 미세한 시세 변화를 주시하거나 단조로운 장법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7. 당장 어디서 수익 또는 손실이 일어났는지 시시때때로 계산하지 마라. 8. 단기 수익을 얻으려고 팔지 마라. 9. 정치적 성향, 다시 말해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10. 이익이 생겼다고 교만해지는 것은 금물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